안녕하세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최근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이자 집권정당인 하마스가 몇천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게 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역사적인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고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사실상 예견된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지역의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전쟁은요, 아주 오래전 역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 먼저 올라가 볼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여러 국가가 식민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큰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 거였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그런 상황이었었죠. 세계대전에 참여한 나라들은 너무나 많지만 주요한 진영만 설명을 해보자면 한 축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독일이 가장 중요해요. 독일과 손을 잡고 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 측에 있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고요. 오스트리아까지만 쓸게요. 여기에 또 오스만 제국도 동맹국 측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였죠. 당시 이제 정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동맹국 측과 협상국 측 어느 쪽이 더 유리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과 프랑스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초창기에 독일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독일 제국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었어요. 여기서 영국이 전쟁에서 좀 빠르게 이기려면 이 방법이 먹히겠다라고 생각했던 묘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유럽 진영 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생각하기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분열을 통해서 붕괴를 시켜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스만 제국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발칸반도부터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서아시아의 또 맹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독립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랍인. 그러니까 당연히 아랍인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고 싶었겠죠. 영국이 바로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 세계의 지도자였던 후사인에게 서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맥마흔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맥마흔 선언. 맥마흔 선언 혹은 후사인 맥만 선언이라고도 불러요. 1915년에 15년부터 16년까지 무려 10차례나 서한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영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랍인들아, 너네 오스만 제국의 이 지배 속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영국이 너네 중동 지역에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도록 지원해줄게. 대신에 지금 우리 1차 세계대전 중이잖아. 영국 측에 서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주면 중동 지역 너네 독립된 국가 우리가 약속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랍인들은 당시에 영국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이 아랍 부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이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쟁 지역이 되는 팔레스타인 일대가 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이 지역에 아랍 사람들의 독립된 국가 수립을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아랍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이게 191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도록 영국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변수는 독일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했다는 거였죠. 당시에 영국은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이 전쟁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영국에서는 전쟁 공채를 많이 발행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해지고 돈이 아쉬운 상황이 될 때 영국에게 또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립국가로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의 금융업을 꽉 잡고 있는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을 떠올린 거예요. 아,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영국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국 측에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공채 같은 것도 유대 자본이 사들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주요한 무기에 포탄이 있는데 포탄의 주요 재료가 아세톤이 들어가요. 이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유대인 과학자 바이츠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가져와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이 맥마흔 선언처럼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약속을 하게 돼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당시에 영국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계 자본 중에서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보냈던 편지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국 국왕폐하의 정부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 다시 어디가 나왔죠?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맥마흔 선언에서 아랍인들한테 우리 도와주면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너희 독립된 국가 건설을 약속해줄게 라고 하는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2년 있다가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팔레스타인 맨날 뭐 뉴스에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뭐 테러 일어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같은데 왜 팔레스타인을 다들 이렇게 원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또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는 걸 원하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볍게 선생님이 건드려주고 갈 건데 가볍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원을 타서 쭉 올라가 보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명을 형성했었던 헤브라이인의 기원을 둬요. 헤브라이인. 이 헤브라이인의 이 세력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영토를 보면은 유대 왕국 안에 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일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왕국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왕조로 일어나가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뭐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고 로마로 편입이 되면서 로마에서 또 탄압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고대 문명을 탄생시켰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사실 이 용어는 뭐 교양 상식 용어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국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에다가 독립된 국가를 다시 수립하자. 이게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너희들의 약속받았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유대 민족 국가가 독립국가가 수립되는 거 영국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약속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파트 하나 가지고 두 집에다가 이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의 사기 분양 사건이죠. 한 집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대가로 한 집은 그 대가로 자본력을 제공을 했는데 이 양쪽에다가 분양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딱 언제 영국의 사기 분양에 걸리게 되느냐. 영국의 진심은요, 사실 전쟁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랍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이 중동 일대를 분할해서 점령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비밀협정이었는데 사이크스 피코 조약이라고 해서 심지어 1915년과 1917년 사이 1916년에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영국과 프랑스 동맹을 맺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은 분할 점령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는 비밀조약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그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요 A 지역일 때는 프랑스가 통치하고 B 지역일 때는 영국의 일대로 들어가는데 뭐 워낙에 예민한 이슈가 많은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포함하는 요 지역은 공동통치 구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자라고 하고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협정이니까 사실 요 내용이 알려지면 아랍인들도 유대인들도 정말 깜짝 놀라게 되겠죠. 야, 우리한테 분양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너네가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비밀협정이잖아요. 이 비밀협정을 그런데 러시아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폭로를 하게 되면서 이 영국의 사기행각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협상국 측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팔레스타인 일대는요? 팔레스타인 일대는 영국의 보호령이 돼요. 자, 영국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죠. 아랍인들한테도 약속했고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이라던가 정치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벨포어 선언이 있었을 때 영국의 SOS를 쳤던 게 유대 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냐면 1850년대에 이미 가문의 재산이 6조 원에 육박했어요. 6조 원, 여러분 오늘날의 6조 원이어도 전 세계 부호에 들어가는데 1850년대. 그래서 화폐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가 단순 계산해서 1년에 6%의 수익률만 냈어도 1850년대에 6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날에는 5경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거다. 5경 정도의 재산을 환기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쪽에도 힘이 있었던 유대인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국이 유대인 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주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던 시점이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의 나치당을 누가 이끌었죠? 히틀러가 이끌었죠. 히틀러는 이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 민족을 탄압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만들어서 가스실 만들어서 유대인들 고문하고 학살하는 일을 벌였죠. 이 학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팔레스타인 일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이 약속을 해줬으니까 양쪽이 모두 다 사실 사기 분양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세계를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기구가 있죠. UN 국제연합이 있잖아요. 이 국제연합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팔레스타인에서 분할해서 점령해서 살면 어때라고 하는 분할안을 내놓게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일대를 갖고 유대계 사람들이 이 주황색의 일대를 가지면 어때라고 분할안을 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5대5 이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씩 비슷하게 가져간 걸로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찬성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찬성을 했고 아랍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현 상황에서 당시에 이 시점 분할안이 마련이 됐던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아랍인들이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요 일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은 아랍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분할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한 6에서 7% 였고 아랍인들이 93에서 94%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땅을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아랍인들은 절반 정도를 잃는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찬성을 합니다. 자, 국제연합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합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잖아요. 미국도 전폭적으로 유대인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유엔의 분할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1948년에는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걸 기회로 잡아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 건국에 반발하면서 아랍인들 그리고 아랍계 국가들이 뭉쳐서 제1차 중동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중동전쟁이요, 여러분. 1, 2, 3, 4차까지 진행이 돼요. 이 전쟁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싸움이 계속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승리한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자 지구였고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런 일대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지금 다시 문제가 된 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 일대에서도 요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예요. 이 가자 지구는요.
1994년까지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이제 넘기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의 독립 영토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크기로 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만한 34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크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요. 유대인들도 정착촌을 구성해서 아랍인들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내에서도 분쟁이 당연히 끊이지가 않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2012년과 2014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런 갈등으로 인한 폭격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오늘날 일어났던 2023년과 똑같은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요 일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94년에 빠지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요 일대는 어쨌건 간에 아랍인들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2006년에는 선거를 통해서 극단적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집권 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아랍인들의 입장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가장 극단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마스의 입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차지한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 억울하게 빼앗긴 거 다시 되찾아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더라도 이 지역을 다시 되찾아야 돼. 너무 억울해.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얻었으니까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방식 자체가 자살폭탄 테러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닌 학교 같은 곳에 대한 폭격이라던가 무차별 미사일 폭격 이런 걸로 민간인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단체에서는 하마스를 무장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요,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전쟁이 어떻게 한 요인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더불어서 요 가자지구가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대요. 50%에 육박하고 이런 국내의 불안한 요소를 전쟁을 통해서 내부적인 이 힘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스라엘과 최근에 아랍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가 개선되면서 국교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이 발전이 있게 되면 가자지구 쪽에 또 아랍계 사람들은 굉장히 고립되잖아요. 이거를 좀 막아보고자 극단적으로 전쟁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는요,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 이런 외교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심어놨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과 폭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장단체이자 집권정당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되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중동의 여러 아랍연합 국가들과의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탄생을 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권 정당이 될 수가 있었는지, 가자 지구안에서 집권 정당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요, 아랍인과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두 민족은 모두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국가를 건립하고 싶었습니다. 아랍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국가 없이 유럽이랑 미국 등지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이 두 민족 앞에 나타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두 민족에게 모두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희들의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지원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사기 분양이었습니다. 한 개의 아파트를 두 가구에다가 분양한 거랑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정적인데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모두 다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을 해줬던 거죠.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었고 상황은 유대인에게 다수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고 있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유대인 하면 정말 돈 많이 버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고 언론을 장악하는 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좀 더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둘 다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하니까 거의 50%로 나눠 가지라고 하는 분할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을 하려고 했었던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고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은 반대했어요. 아랍인들은 왜 반대했을까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94%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반을 떼어주는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고 농업으로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올리브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서부 해안지대 그리고 공장지대 등은 유대인에게 분할이 되어 있었고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뭐 언덕이라던가 산지라던가 이런 지역이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어쨌건 간에 유엔에서 분할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지역에서 94%를 장악하고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내가 분배받은 땅에서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엔의 분할안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건국 전 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종 정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아랍인들의 마을을 파괴하고 다녔어요. 무려 4월 9일 하루 동안에만 예를 들어 데이르 야신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유대인 군대에 의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마을 자체도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이 됐던 게 소위탄이었는데요. 요즘에 뉴스에서는 백린탄이라고 나오죠. 뭐 밀림 지역이나 군사시설, 사람들을 불태울 때 사용되는 무기였는데 뭐 국제적으로 지금은 금지가 된 무기잖아요. 200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을 경우에는 뼈까지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소위탄을 사용을 했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지프차를 끌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통해서 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준다던가 하는 모습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서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흔들렸어요. 더군다나 같은 아랍 민족이 수립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관련해서 이집트라던가 아랍 민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에서는 우리들의 형제들인데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학계 용어가 중동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중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서양의 중심이 돼가지고 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서양 입장에서는 서아시아 일대가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중에서는 서쪽이니까 서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건 간에 학계의 용어를 따라서 중동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1948년 5월 14일에 국가를 선포를 하게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해 주게 되죠. 그러다가 5월 16일에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이집트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1만여 명의 군대가 넘어오게 됩니다. 아랍 국가들이 참전을 하게 되죠. 뭐 이집트라던가 요르단이라던가 등등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배수진을 치고 싸웠던 것들도 있었고 아랍 국가들이 너무 약했어요. 일단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명분상 참전을 해야 되니까 참전은 하지만 뒤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국가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군사력이 어느 정도 제일 강한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가 요르단이었는데 요르단은 사실 당시의 생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르단이랑 완전
완전히 붙어있는 서안지대가 있어요. 웨스트뱅크라고 표현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장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랍 지역에 맹주는 나고 큰형님은 나니까 내가 제일 큰 활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고 무려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차지하게 돼요. 유엔이 처음에 유대인이랑 아랍인들에게 분할안을 마련을 했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로 나눠 갖는 거였는데 이제 78%나 되는 영토를 가져가게 된 거죠. 이 78%의 영토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금 하마스의 이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입니다. 자,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가 장악을 하게 되고요. 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노리고 있었던 요르단이 장악을 했죠. 요르단. 워낙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치를 확인을 해둘게요. 자, 이집트에서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참전을 했고, 반도라고 하는 건 바다에 둘러싸이는 곳을 뜻하죠. 여기가 요르단인데 여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 있는 노란색이 가자지구. 이 요르단이랑 붙어있는 이 지역이 서안지구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이 가자지구를 이집트에서 장악하고 요르단에서 서안지구를 장악하고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두 다 이스라엘 차지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난민으로 형성이 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대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의 마을들 철거를 하고 여기에 점령촌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팔레스타인의 난민의 문제가 커지게 되죠. 난민들의 숫자가 커지고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주변 국가들로 흩어져서 빈민층을 구성을 하면서 난민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1956년부터 57년까지는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포를 했거든요. 얘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가 있었고 이집트의 당시의 정세를 파악을 해보려면 수에즈 운하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세계 지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그리고 발칸 반도를 그리고 삥 둘러서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고 삥 돌아서 아프리카가 존재를 하고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존재하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인도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향신료 무역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후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에 가져오면 후추 한 알이 은이랑 맞바꿈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아가지고 항상 신앙노 개척의 시대에도 인도산, 동남아시아산 향신료를 구하는 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유럽 지역에서 생각하기에 여기가 지중해예요. 바다가 지중해. 유럽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인도나 그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일대로 가게 되려면 요 아프리카 남단에 희망봉이 있어요. 희망봉을 찍고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인도를 가는 항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도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바다 홍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에서 홍해로 만약에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물길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 물길을 만드는 걸 운하라고 하잖아요. 이 운하를 파게 되면 지중해에서 홍해로 바로 건너가서 이렇게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단축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개념에서 파지게 된 이 지역의 인공운하를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당시에 이제 기술력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페르디낭드 레셉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기술자가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사실 자금이잖아요. 이 자본을 마련하는데 수에즈 운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40만 주를 발행합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사실 주식이지 사실상 돈을 빌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채권을 발행해서. 이 40만 주 중에서 20만 주는 프랑스,
정부도 아니고 프랑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수를 해 가게 되고요. 그 중에서 17만 주 가량이 이집트에서 소유를 하게 됩니다. 20만 주와 17만 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돈들을 이집트에서는 당시에 다 은행에서 이제 빌려오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집트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17만 주가 다 시장, 주식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정말 귀담아서 듣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당시 총리였던 디즈레일리 총리는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17만 주의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이 권리가 되는 주식이 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당시 영국의 1년 GDP의 한 7%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대인 가문 중에 엄청난 부자 가문이 있다고 했죠. 그 로스차일드 가문.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국에서 활동하는 가문의 사람을 불러다가 디즈레일리 총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에즈 운하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고 했더니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돈을 빌려주려면 관련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디즈레일리 총리가 대영 제국이 담보다라고 얘기를 한 유명한 사례가 전해지죠. 결국에 이집트가 소유하고 있었던 17만 주가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사실상 프랑스는 개인 투자가들이 20만 주를 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운영권은 영국과 프랑스가 가져가긴 하지만 영국이 주도가 돼서 수에즈 운하의 경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56년에 이집트에는 아랍인들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대통령 나세르가 아니 수에즈 운하가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 손에 있는 건 이거 제국주의 열강에 이 탄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다.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서 국유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당시에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그 전에 전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참전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발표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반발했다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을 하게 되고 이 프랑스의 지원 요청을 받던 이스라엘이 아까 봤던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집트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영국과 이스라엘도 너무나 센 나라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너무나 강한 국가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터졌어요. 이 수에즈 운하 자체가 어땠냐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석유가 한 130만 배럴 정도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유럽이 이 필요한 석유량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와 관련해서 2차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석유 공급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포를 하게 되면서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가득 실은 배를 좌초시켜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에서는 석유 양이 몇 주 정도 버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 개입을 했던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론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쪽에는 안 좋게 돌아갔던 게 전 세계적으로 일단 비판이 있었던 게 야 언제적 제국주의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냐.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걸 돌려줘라. 수에즈 운하를 돌려줘라 라고 하는 여론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미국 자체도 이 일로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를 압박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시기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 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개가 됐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3년에 어쨌건 간에 이거를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 중재자 역할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이 이 지역의 판세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아랍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이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싸우고 있었던 소련 쪽으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영국과 프랑스에 철수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얘기를 해요. 유럽에 필요한 석유를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철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시나이 반도에서 57년까지 일시적으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갈등도 굉장히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1964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던 피에로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는 이스라엘이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결성된 거를 문제 삼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삼아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공습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이 이권에 대해서 당시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쯤이 되면은 핵과 관련된 기술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압도적인 승리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 군대와 관련해서는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었지만 아랍연합군은 1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나냐면 6일 만에 끝나서 6일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 전쟁으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도 가져가게 되고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까지 이스라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난민이 되고 있고 모두가 숨어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거의 뭐 자신들의 몰래 노예시장 같은 곳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삶을 이어나가게 되죠. 관련된 지도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집트와 요르단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3차 중동전쟁으로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전쟁이 3차 중동전쟁이었던 거예요. 모든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피에로도 뭔가 활약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피에로에서 테러를 이제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무력으로 뭔가 우리의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피에로가 테러를 벌였던 것이 독일의 뮌헨이었습니다.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뮌헨 올림픽이 열리고 있을 때 뮌헨 지역에 이 이스라엘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던 피에로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수들 9명을 이 납치를 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구를 했던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막 독립운동하고 있던 사람들 200명을 풀어줘라라고 했는데 이 관련된 협상이 되지 않게 되면서 납치한 이스라엘 선수들 9명을 모두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게 됐던 사건이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당연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뭔가 피해 복수가 있으면 또 다른 복수가 이어지고 폭력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또 폭력이 이어지듯이 이 테러를 응징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피에로의 근거지가 레바논에 있다라고 하면서 레바논의 수도였던 베이루트 지역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요, 서남부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촌. 여기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의 난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게 됩니다. 현대사에서 정말 유명한 학살 사건이죠. 베이루트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베이루트 학살 사건. 최대 추산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50%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났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또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주축이 되는 국가는 이 아랍연합국 중에서도 이집트와 시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시나이 반도 뺏겼잖아요. 수에즈 운하를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어요. 수에즈 운하를 경영하면서 얻는 이득이 이집트에서는 전체 GDP의 한 4분의 1 정도 됐거든요. 이거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4차 중동전쟁은 유대인의 축일이었던 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욤키푸르일에 맞춰서 아랍연합국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군을 주축으로 해서. 근데 생각보다 이집트가 선전을 했어요. 그 전에 전쟁에서는 6일 만에 전쟁이 끝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될 정도로 이집트가 밀렸었는데 이제 소련제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중동 지역 국가들의 무기는 석유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전쟁을 이끌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는 석유를 공급해주지 말라라고 하는 동맹을 맺게 되면서 1973년에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석유 수출과 관련해서 생산과 관련해서 통제를 하게 돼서 석유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일 쇼크 1차 석유 파동이죠. 이스라엘은 상당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편에 섰던 강력한 우방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30일 정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억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조 9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군비를 퍼부어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줬고요. 30일 정도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5,566번이나 비행기로 관련된 군수물자를 나르면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에 압도적인 승리가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전쟁이 그냥 끝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어쨌건 간에 평화를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1979년에 중재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카터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별장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재가 이루어져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에 논의한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은 다시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 점점 그러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련된 아랍 형제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눈을 감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공식 석상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암살의 비유는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였었고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같은 아랍 혈맹의 이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걸로 무장단체에서 이런 테러 행위로 암살을 하게 되죠. 자,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947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화란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랍인과 유대인이 반반 정도씩 가지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1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중에 지금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장악한 걸 제외하면 78%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이 바로 3차 중동전쟁이었어요. 3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이 요르단이 장악하고 있었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조차도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역을 장악하게 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난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987년이었어요. 12월에 이스라엘군의 전차 운반 크레인이 있었는데, 이 크레인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가던 자동차를 덮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돼요. 이거를 저항, 봉기라고 하는 뜻에서 인티파다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항, 봉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1차 인티파다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사람들을 더욱더 결집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소녀가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소녀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정착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소년이 총을 쏴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유대인 이름이 시몬 이프라였는데요. 나는 장난으로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녀가 사망을 했는데, 아랍인이 사망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법원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이 국민 유대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 버립니다.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스라엘에 크게 저항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면 당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정착한 난민 중에 3분의 1은 15세 전후의 어린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이 어린 청소년들은 이스라엘 탱크에 맞서서 물러서지도 않고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당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정착한 난민 중 3분의 1이 15세 전후의 어린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탱크에 맞서서 그냥 도망치지 않고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들의 저항과 투쟁의 모습에 대중들을 자극해서 1년 있다가 1988년 2월에는 점령지 지역 주민 전체를 인티파다 운동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운동이 좀 평화적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난민들이 이스라엘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인 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산장려 운동을 벌였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저항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종일 통행을 금지하면서 최신 무기로 시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때리고 총으로 쏘는 사건은 이 날마다 다른 나라의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때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소년들의 무기는요, 손에 쥔 돌멩이랑 화염병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당시 새롭게 이스라엘 총리가 된 이차크 라빈이라고 하는 총리는 돌을 못 던지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팔을 부러뜨려라. 그래서 이제 총의 개머리판으로 아이들의 팔을 부러뜨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이 되죠.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심해질수록 난민 문제나 석유 문제가 점점 심해지게 돼요.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죠. 결국에 1993년 정말 중요한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주재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피에로와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차 인티파다를 끝내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돼요. 여기서 나온 거는 뭐였냐면 서안지구랑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를 시키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자치화 선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자치화 선거가 이루어지게끔 되죠. 그래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는요, 팔레스타인 이 난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많아서요. 팔레스타인 내에는 이제 과격한 세력,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슬로 협정을 따를 수 없다면서 피에로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 피에로를 탈퇴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마스도 바로 이 피에로를 탈퇴한 세력이에요. 하마스는요,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극우 단체예요. 그러니까 폭탄이나 테러 등으로 저항을 하고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된다. 근데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하마스의 방식은 너무 폭력적이었습니다. 여자 어린이에게도 폭탄을 주고 이 자살폭탄 테러를 계속해서 감행해 나가게 되죠. 평화협정을 위해서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또 이게 결렬이 되면서 2차 인티파다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인티파다는요, 비교적 평화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2차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발단이 됐던 사건이 2000년에 이스라엘에 샤론 총리가 있어요. 이 총리가 예루살렘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인 알 악사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장한 상태로 호위병을 대동한 채로 이 이슬람교의 성지에 방문을 하게 되죠.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질 만한 일이었고, 이 일로 2차 인티파다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불을 끼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0년에는 이 10월 달에 가자지구로 강제 이주된 팔레스타인 사람 자말이 있었어요. 이 자말이 아들 아둘라랑 같이 중고차 시장에 구경을 가게 됩니다. 시장으로 가던 중에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걸 진압하는 이스라엘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쏘지 마세요, 어린애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쳤는데 이스라엘군이 총을 쏴서 12살밖에 안 됐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현장에 있던 프랑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후 하마스의 이 자살폭탄 공격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에 이제 여성들까지 동원됐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60대 할머니가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스라엘군에 저항한다던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기존 거주 지역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막 이렇게 떠돌이로 살다가 가자지구 공습에서 마지막 남은 손자마저 잃었다고 해요. 이 2차 인티파다가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2006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하마스는 큰 스코어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 대항해서 승리하게 돼요. 132석 중에 74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하마스는 어떤 세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해서 무력 저항을 주장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EU나 영국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평화협정으로 가자지구랑 서안지구에서 군대를 철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는 2007년부터 봉쇄해서 외부와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2007년에 가자지구를 봉쇄하게 된 거죠. 여기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하마스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던 피에로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파타당이 서안지구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서안지구를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봉쇄 정책으로 가자지구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로 통하는 길목마다 검문소를 세우고 의약품이나 연료나 필수품,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실은 트럭의 통행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을 극복하려고 가자지구에서는 남쪽 라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로 넘어가는 국경선 일대 라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라파 지역의 비밀 터널을 통해서 물자를 밀수입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통하는 이 터널은 대략 2,000여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이랑 맞닿은 라파는 걸핏하면 이스라엘군의 공수를 받아서 희생자를 내게 되고요. 이집트 자체도 이 라파 지역에 있는 인근의 이 일대를 봉쇄하게 되면서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는 이집트에서 몰래 들여온 물품으로 생필품이 공급되고 있어요. 터널 입구는 이렇게 우물처럼 생겼는데 목숨 걸고 사실 들어가서 물자를 공급해 와야 되는 작업입니다. 터널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예고 없이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오면서 죽기도 하고 있거든요. 봉쇄된 상태에서 가자지구 지역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무려 실업률이 50%에 육박하게 되고요.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외면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마스는 이런 기회에 내부적인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낳게 되면서 이런 전쟁 역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항상 국제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란은 지상군을 파견한다고 했다. 이 와중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까지 색깔을 드러내고 있죠. 각국의 이 이슬람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어서 각국의 입장과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종교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탈을 쓴 정말 세력 확장 전쟁이다라고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빼놓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종교는 이슬람교였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로 인한 전쟁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11에서 13세기에 전개됐던 십자군 전쟁도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교의 충돌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교, 크리스트교 혹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같은 신을 믿는 그리고 뿌리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 저는 역사 강사이지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종교에 담겨있는 역사의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유대교가 있고요. 저는 크리스트교라고 쓸게요. 크리스트교가 있습니다. 탄생한 순서대로 써보면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죠. 자, 이들은 같은 신을 믿어요.
유일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신교가 아니라 신은 한 명이다.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유일신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유대교에서는 신을 부르는 명칭이 야훼라고 부르고요. 야훼. 크리스트교에서는 여호와,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또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 꼽는 인물이 같은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초창기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지금은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으로 표현을 할게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1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목민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를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지역의 땅으로 가라. 거기에 땅으로 가게 되면 대대손손 너의 후손들을 낳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는데요. 후손이 좀처럼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 어쨌건 간에 후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처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장자인 이스마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처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차남, 둘째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본처의 아들이지만 차남이었던 이삭과 후처의 아들이지만 장남이었던 이스마일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티격태격 싸우니까 사라 입장에서도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았겠다.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랑 이스마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저 후처였던 하갈과 이스마일을 쫓아버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명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그 사라의 뜻대로 해라. 너는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이 번창할 거고 떠난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식을 낳으면서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 사막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됩니다. 쫓아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싸움을 계속해서 봤잖아요.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랍인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모두 다 유일신에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교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하잖아요. 크리스트교의 등장은 예수의 탄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가 통치하던 제정시기의 1세기경에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탄생을 하게 돼요.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유대교의 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사실 유대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은 야훼가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야훼는 유대인들만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예수가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의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 자체는. 그 전까지만 해도 법은 어떻게 돌아갔냐면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어.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가지고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는 보복주의로 진행이 되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만의 신에서 전 민족에게, 그러니까 인종과 민족과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전 인류적인 종교로 크리스교가 발전할 수 있게 됐던 토대가 된 거죠. 당시에 로마의 속주에 이 유대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사실 유대교에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고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탄생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거짓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 물어왔죠.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형하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크리스트교에서는요. 당연히 예수를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신의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세주이자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해줘요. 예언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어떻게 됐느냐? 이슬람교는 7세기에 탄생하게 된 종교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인물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함마드. 이 관련된 맥락은 제가 다른 편에서 이슬람의 전반적인 역사, 어떻게 대립에 이런 세력이 나뉘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었냐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 앞에 나타나서 계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게 되는데 이슬람교의 입장은 뭐냐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도 모두 예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함마드에게 계시가 내려졌고 종교가 이슬람교가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무함마드가 최후의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같은 성경인 구약 성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해요.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련된 기록을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예수 탄생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구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에 더해서 신약도 인정을 하고요. 자,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얘기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무함마드가 만들어낸 이 쿠란, 무함마드가 완성한 쿠란을 기본적인 경전으로 잡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사제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사제에 대해서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제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스승의 존재가 있죠. 이 스승의 존재로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제의 존재가 있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의 존재가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존재가 있죠.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여기서 사실 그리스도교는 더 분화가 돼요. 그리스도교의 분화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4세기에 공식 인정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타콤에서 몰래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그 박해를 피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4세기에 공식 인정이 되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땅 덩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서쪽 로마, 동쪽 로마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로마, 동로마. 이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5세기에서 무려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서로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다양한 국가들이 탄생해서 서유럽 사회를 구성하고 살게 됐어요. 근데 이 그리스교도 다시 분화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탄생이었죠.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슬람교가 확산이 되어 나가니까 이 이슬람교의 서아시아 문화권과 맞닿아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위기감을 느끼죠. 왜냐면 이 이슬람교는 아주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무함마드도 뭔가 성스러운 상으로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 무함마드의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와 관련된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막 신처럼 삼킬 수도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해서 무함마드의 얼굴을 아예 그리지 않거나 영어로 표현될 때도 불로 표현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크리스트교 세계도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8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이자 교황이었던 네오 3세가 뭐를 발표하냐면요.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성상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진행될 수 있는 성상에 대해서는 숭배하는 걸 금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조각상 같은 것들도 활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성상 숭배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성상 숭배 금지령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크리스트교를 믿는 이 로마인들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서유럽 사회는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이 침입해 오면서 이 게르만족들에게 크리스트교를 새롭게 전파할 이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에게 아무리 게르만족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원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내리는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의
나라의 아이들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유튜브 틀고 나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눈과 관련된 뭐 모형을 보여준다던가 얼음을 만져보면서 눈은 이렇게 하얗고 차가운 거야 라고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거나 유튜브에서 내리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 사회에서는 게르만족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해야 되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성상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전도에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서유럽 사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성상 숭배 금지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11세기는요 그리스도교 세계가 분리가 됩니다. 서유럽 사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로, 동방 정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서유럽 사회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주가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유럽,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인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당이 천주교 그리고 교회가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유대교와 크리스교, 이슬람교는 이렇게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고요. 같은 조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구약 성경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 종교가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이건 간에 지금의 이런 전쟁의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폭력과 사륙의 현장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할 씨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대교, 크리스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에는 이슬람교와 관련해서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수니파, 시아파, IS,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것들의 역사적 뿌리, 배경,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뉴스 타이틀 엄청 많이 보시죠. 빈사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분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신 분인데 팔레스타인 편에 설 거다라고 했더니 뉴스에서 놀라운 일이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이란이 몇 시간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랑 어떤 관계고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어떤 관계이길래 지상군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지 또 하마스보다 파괴적인 헤즈볼라 17년간 칼을 갈았다 라고 하는데 헤즈볼라는 또 뭔지 하마스는 뭔지 이런 것들에 혼동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왜 일어났는지 이 서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선제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뉴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게 역사라고 하는 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역사는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왜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학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중동 지역 혹은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 국가들 이름만 들어도 어떠세요? 뭔가 석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테러, 전쟁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은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는 이제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인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했던 지역도 서아시아 일대였습니다. 이 지역을 이해하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국제 정세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탄생, 왜 이슬람교 국가 중에서도 대립하는 국가가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의 탄생은 7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하게 되죠. 이슬람교 탄생.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큰 빈부격차의 원인이 있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 발칸반도 쪽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요. 서아시아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관계가 7세기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다툼에 휘말리면 뭐 상인으로 치면 물건도 뺏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대체 교역로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는데 그 대체 교역로에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머물면서 중개무역도 하면서 발전하게 됐던 도시가 바로 메카와 메디나였습니다. 워낙에 대체 교역로로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조금 번 사람들도 있고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빈부격차 문제가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할수록 평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사람이 무함마드였습니다. 창시자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미청년이었어요.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나이는 25살. 너무너무 잘생겼던 이 미청년의 특이점이 있다면 40대에 과부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과부는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함마드의 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당시에 계시를 받고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유일신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신교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신들을 믿는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의 이 분위기로 인해서 관련된 산업이 또 발전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면 아이돌 굿즈를 사듯이 이 다신교로 인해서 굉장히 짭짤하게 돈을 벌었던 영역이 성지순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디에 성지순례 가면서 그 지역 일대에서 이제 관광 산업 같은 게 부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당시 상인들이 있는데 무함마드가 신은 유일신 알라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 무함마드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메카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옮겨가게 돼요.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해가 바로 622년이었습니다. 이 622년에 메카에서 짐을 싸고 터덜 메디나로 가는 와중에 한밤중에 자기 신세가 굉장히 처량했을 거 아니에요. 무함마드가 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은 초승달이 심볼로 들어간 국기가 많아요. 이슬람교의 심볼 상징이 바로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이 뜨던 해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갔던 무함마드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를 622년 바로 이슬람의 원력으로 삼습니다. 헤지라라고 불러요. 어쨌건 간에 다시 무함마드는 이 메디나로 가서 이슬람교의 세력을 규합했고요.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탈환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무함마드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함마드는 인간이었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후에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슬람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선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슬람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칼리프를 선출했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7세기 정통 칼리프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슬람의 종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대 칼리프부터 4대 칼리프까지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4대 칼리프에 올랐던 사람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알리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로 이슬람교를 개종시킨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종시킨 사람이자 첫 번째 남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남자 무슬림이 바로 알리였어요. 왜냐면 무함마드의 혈통, 사촌이었거든요. 무함마드의 혈통. 무함마드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알리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임드였죠. 왜냐면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서 떠날 때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 인척 연기하면서 이 암살단을 현혹시켜서 무함마드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무함마드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도 바로 알리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명망 높은 사람이었는데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역사는요, 여러분, 인간이 했던 것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느끼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우마이 왕조는 무아위아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 왕조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시대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서 세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이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있었어요. 알리의 차남 후세인의 세력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카르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알리의 후손이었던 후세인을 학살하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카르발라의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슬람의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마이야 왕조의 모습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시아파라고 해서 진정한 이슬람의 종교를 이끌어나갈 지도자, 즉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혈통, 그러니까 이 알리의 혈통들로 이어져야 된다.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진정한 이슬람 세계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바로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겠죠. 여기는 칼리프를 대대로 자기 가문에서 세습하면서 무함마드의 이 혈통의 세력을 배척했으니까요. 자, 시아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게 바로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이슬람에 정해진 이 계율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사람,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력이 바로 수니파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살펴보면 이렇게 국가들이 형성이 되죠. 이 중에서 요즘에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국가입니다.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왜 싸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슬람교 내에서도 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세력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실제 전체 무슬림 중에 수니파는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다수파고 시아파가 1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시아파 계열의 국가랑 수니파 계열의 국가가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아파 벨트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 일대인데 시아파 벨트에서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반면에 수니파 벨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수니파 벨트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나라가 바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인데요. 이란은 서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형세를 확장해온 나라예요. 군사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핵무기랑 관련해서는 아직 개발을 못했다고 파악을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을 비롯한 주요 기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아파 계열의 무장 정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시아파 무장 정파에 자금이나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는데 시아파 무장 정파죠. 굉장히 강력한 헤즈볼라가 있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카타입 헤즈볼라가 있고 예멘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 같은 영향력이 큰 무장 정파들은 오래전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무장 정파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고요. 그럼 하마스는 시아파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란이 지금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니파 무장 정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타도가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마스를 지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시아파 수니파 나뉜다고 할지라도 같은 서아시아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인데 왜 대립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종교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이란은 1979년의 혁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서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전제 군주정, 왕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수니파의 왕정을 가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전제 군주정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왕의 통치, 군주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일어나던 이 혁명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는 것,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니파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대장인 이란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도 사이가 좋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적에 해당하는 두 세력이 손을 잡게 되면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고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이 하나의 기회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랍권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화해 분위기를 깰 수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 정상화가 무기한 연기되는 지금 상황에 오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모습으로라면 가자지구로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가자지구를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하지만 전쟁이 확산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자지구 안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그 안에서 정말 복잡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서 시가전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큰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자지구 정복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이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서한지대 여기에도 무장단체가 있죠. 레바논에도 헤즈볼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세력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변국은 어떤 입장이냐? 사실 일단 주변 국가들은요 우리가 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봤지만 그때랑은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주변 국가들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랍 형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온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하마스 무장정파와 다르게 헤즈볼라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랑은 상대도 안 되게 강한 헤즈볼라를 상대해야 될 거예요. 헤즈볼라는 우리 전에 봤었는데 1982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레바논에 기지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 레바논의 수도였던 베이루트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이 난민들이 살고 있던 이 난민촌에서 학살 사건을 벌인 거를 봤잖아요. 당시에 형성된 무장정파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헤즈볼라가 강하냐면요. 레바논의 정규군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규 군대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또 헤즈볼라는 하마스랑 다르게 실전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고 있거든요. 2006년에 레바논 전쟁도 있었고 2014년에 시리아 내전도 있었고 예멘 내전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투 경험이 있는 전투원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침투를 위한 특수 훈련까지 계속해서 따로 받았을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주요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참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네옴시티 이런 걸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국민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한 얘기였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 편이라기보다는 이 웨스트뱅크 쪽에 있는 파타 당 쪽에 서겠다라고 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고요. 하마스를 지지했다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산된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이슬람교에 대한 뿌리, 어떻게 이게 나뉘어지게 되었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내용들, 역사적인 맥락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희들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앞으로 명절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마.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는 노란색 배지로 너희들의 민족을 표시한다던가 둥글거나 뾰족한 모자를 써. 야, 그것도 싫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나가줄래? 이런 취급을 받게 된다면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유럽의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아왔는데 도대체 왜 박해를 받았는지, 그 박해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럽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왜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됐는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유태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해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가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박해와 관련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신인 야훼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신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 밖의 역사에 이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야훼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 민족만을 골라서 신이 구원해주기로 약속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우리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입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을 잘 보여주는 신명기의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몸을 바친 거룩한 백성이다. 야훼께서는 땅에 있는 만 백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 중에서 너희 유대인을 골라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자,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좋았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하게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가 3학년 일반 학생인데 3학년 일반 학생들만 너무 예뻐해서 교장 선생님이 3학년 일반 학생들 급식에만 먹고 싶을 때마다 피자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총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모두 다 항상 매일매일 급식으로 보리밥에다가 간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학년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월감도 느끼고 우리들만이 이제 선택받았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속된 말로 재수없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선민사상은 굉장히 강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야훼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근친혼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유대인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있어요. 아슈케나지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독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히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 지역에 많이 분포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오늘날 유대인의 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같은 경우에도 근친혼으로 인한 독특한 유전병들이 나올 정도로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야훼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우리들의 지켜나가야 되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엄격한 율법.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은 정말 다른 민족과는 구분될 정도로 나의 말을 잘 이행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율법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독특한 음식을 먹는 방법이라던가 관습이라던가 안식일과 관련된 규율들이 이제 강력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서 나오는 생선 중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먹지 못하고요. 안식일에서는 밖에 함부로 돌아다녔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코를 파서도 안 됩니다. 코를 파다가 피 나는 일이 자주 있잖아요. 이 피가 나면은 불경해진다, 안식일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규율들이 생겨났죠.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1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로마가 1세기에는 정치 형태가 제정인 상황이었어요. 이 제정의 제자가 황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로마의 제정 시대에는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그래서 숭배하라고 했어요. 황제 숭배. 이 상황 속에서 1세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탄생을 했었던 예수였죠.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 통치 속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는 유대교를 믿고 따라가던 유대인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 그랬죠? 선민사상. 근데 예수가 설파하고 다녔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만민,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만민이었습니다.
특정 민족만 선택한 게 아니라 만백성을 사랑하고 이 만백성에 대한 사랑 속에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싹 텄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눈에 가시였어요. 자신들이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 목소리를 예수가 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대립을 하게 되죠. 결국에 예수는 유대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상의 마태복음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니까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하라고 내어줬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가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 제정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과 울림은 굉장히 커다랬기 때문에 예수가 설파했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크리스트교가 탄생을 했고 크리스트교는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형세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돼요. 로마에서는 계속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크리스트교를 박해하기는 했지만 이 지하 무덤 카타콤 같은 곳이 있어요. 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죠. 그 상황 속에서 4세기가 되면 로마에서 너무나 커진 크리스트교를 더 이상 박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크리스트교를 공식 인정합니다. 이제 몰래 예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종교로 국교화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국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로마에서는 크리스트교가 국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라고 명을 내렸고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기 때문에 졸지의 유대인들은 신인 예수를 죽인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되죠. 그래서 유대인 박해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박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역사를 통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유대인 박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들에는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니까 어쨌건 간에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기피하는 일에 직업에 종사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손을 댔던 게 바로 고리 대금업이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이 뭐죠? 돈을 빌려주고 이 대출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당시에 크리스트교 세계에서는 유럽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자끼리 이자를 받으면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경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전당포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더 짙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힘들 때 돈을 빌려주고 아주 이자를 비싸게 받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놈들, 이런 개념이 들어섰던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는 건 마저도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의 샤일록이라고 하는 상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상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 박해와 유대인 혐오가 조성이 되고 얘가 점점점 골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일이 11세기에 터집니다. 11세기는 11에서 13세기까지 초승달과 십자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시기였어요. 십자군 전쟁. 이게 무려 13세기까지 지속이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요. 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도 성지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두고서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교 세계가 싸웠던 전쟁이 해당이 됩니다.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교의 세계가 충돌하게 됐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동유럽과 서유럽에서는 십자군을 조직을 했어요. 1095년에 클레르몬 공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교도를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십자군이 구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십자군이 이슬람 교도 이교도들에 대해서 뭐 살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슬람 교도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유대인을 죽이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는 이만큼 이때도 재산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유대인을 공격하고 학살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학살 속에서 강제로 개종을 당하기도 했고요. 집단으로 순교를 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됐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의 이 강도는 점점 세져 갑니다. 14세기 중엽이 되면은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었는데 유럽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전염력도 강하고 치명률도 강했던 그런 전염병이었어요. 흑사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의 춤을 추면서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크리스트교도를 죽이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우물에다가 독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흑사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자로 만드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하니까 이 저항할 능력이 없는 개인 혹은 집단인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16세기 중후반이 되면요. 유럽 일대에서 힘이 가장 강했던 이 왕가가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분리 거주 지역을 만듭니다. 너희들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게토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살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다가 장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게토 밖으로 나갈 때는 노란 마크를 달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등한 종족이니까 가슴에 부끄러움의 표시를 달라고 했던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있었지만 뿔뿔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자기의 국가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했었던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우리의 독립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아주 불 끓듯이 끓어오르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로 가봐야 하는데 이 19세기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쯤이었는데요.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레피스는 프랑스의 이제 군인이에요. 포병대위였는데 이 드레피스가 독일에다가 간첩질을 하면서 이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빼내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드레피스는요. 이 간첩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어요. 글씨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었는데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드레피스가 범인이 아닐 거다, 간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진범도 나타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계속해서 처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드레피스 유대인이니까 드레피스가 뭐 이 죄는 아닐지라도 뭐 그렇게 우리한테 썩 달가운 존재는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드레피스의 억울함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등장했던 프랑스의 지식인이 있습니다.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거든요.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논설 글을 써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기 싫다.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혐오의 감정만으로 저 사람을 처형받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던 거죠. 결국에 드레피스는 무죄로 이제 풀려나게 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던 프랑스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 다른 국가는 없다.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 그렇게 애타게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20세기는 세계대전의 시기잖아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 돈이 많잖아요. 영국 편에 서서 영국의 이 전세에다가 전쟁 자금을, 유대인들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유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맙고 엄청나게 바라던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벨푸어 선언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유대계 자본들은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계 쪽에 서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해줬었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당시 독일에서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움의 화살이 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었냐면 독일은 일단 전쟁에서 패전국이었으니까 승전국에다가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독일의 1년 세금에 3,000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연봉이 2천만 원만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배상금으로 600억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갚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세금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세금 확대가 예상이 되니까 자본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돈이 없고 자산도 해외로 유출이 되니까 독일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게 됩니다. 많은 것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물가가 폭등하게 됐던 거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냐면 1918년에서 1923년까지 독일의 물가는요. 2배, 3배도 아니고 1조 2,000배가 넘게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는 수치로 얘기해주면 1922년부터 1923년에는요. 한 달 동안만 물가가 3만 배가 뛰었어요. PC방이 1시간에 한 1,000원 정도를 했다고 하면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3천만 원이 됐던 거죠. 독일인의 삶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화폐 자체도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의미가 없게 되니까 뭐 어린애들이 그냥 화폐에다가 불을 붙여서 뭐 따뜻하게 하는 용도 이런 걸로 쓸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독일에서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패배한 국가에서 살아가던 독일인들의 미움의 화살이 모두 유대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독일인을 선동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는 당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이때 독일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던 말이 뭐였을까요? 우리들이 열등해서 패배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왜 졌다? 저 더러운 유대인들이 스파이 짓을 해서 뒷공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패배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미움의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죠. 마치 흑사병이 창궐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을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로 돌려버리려고 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당이 나치당이에요. 나치당의 당수가 바로 히틀러였고 그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죠. 이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홀로코스트랑 관련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박해, 이런 학살을 피해서 영국에 약속을 해줬고 아주 오래전에 본인들이 국가를 건설하고 살았던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일이 됐던 거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는 우리가 옛날에 국가를 세우고 살았던 땅이고 영국도 우리한테 약속해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국가 건설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갈등을 중재한다고 하면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화란이 나왔다고 했죠.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눠서 국가를 건설하라고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유대인들은 1948년 그토록 염원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이걸 용인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대립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또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유대인들의 박해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유대인들도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피해자이자 약자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분리 거주 지역인 게토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고 열등한 종족이라고 하는 표시를 외관적으로 하고 다녀야 됐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예루살렘의 보안 장벽을 성인의 키 높이의 4배에 달하는 이 8m, 이렇게 8m 높이의 보안 장벽을 쌓아서 그 지역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고립시킨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박해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럽 역사 속에서 여러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